암호화폐에는 통화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암호화폐에는 통화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2008년 출시된 선구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성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블록체인을 주로 돈 그리고 금융과 연관을 시킨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광범위하다. 최신 블록체인은 PC나 스마트폰처럼 완전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독특한 프로그래머가 미래에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서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준다는 데 있다. 그렇네요. 범위가 그러나 블록체인의 독특함은 비트코인의 코드는 2100만 비트코인만 있을 수 있고 네트워크 참고자는 동일한 코인을 두 번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 더불어 통영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다른 여러 약속들도 있다. 이건 누가 썼죠? 앤드레슨 호로위츠, 무한책임 사원인 크리스 딕슨과 설립자, 블록체인 앱이 인터넷 경제를 재편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2022년에는 블록체인이 돈과 금융을 넘어서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2022년 탈중앙화한 서비스가 빅테크 기업의 인터넷상에서의 장악력을 갉아먹을 것이다. 토큰과 같은 일본의 새로운 웹3 기술들은 창작자와 기술 전문가 소규모 기업들의 디지털 경제를 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2015년 출시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를 완전히 일반화한 최초의 블록체인이었다. 이더리움은 개발자가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라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스마트 계약을 알려져 있다를 실행할 수 있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구축된 서비스는 중앙 집권 집중식인 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필적한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뢰 구축 행위 및 중앙 통제 센터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이더리움은 사용자에게 소유권과 소유권을 부여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가치 단위인 토큰 생성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블록체인을 통해서 대출이나 거래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 기능을 자동화할 수 있다. 널리 채택된 최초의 이더리움 앱은 컴파운드 메이커 및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금융 앱이었다. 디파이에서 금융 기능은 중앙 집중식 기업 대신에 탈중앙화한 커뮤니티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완전히 자동화된 프로토콜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 디파이는 웹3의 성장을 촉발하는 데 필요한 돈과 관심을 끌어들였지만 웹3는 돈과 암호화폐 그 이상이다. 2021년 우리는 기업가들이 비트코인과 디파이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를 개인, 미디어, 시장, 심지어 사회 연결망으로 확장하는 것을 보았다. 이 확장의 핵심에는 새로운 개념인 대체 불가능 토큰이었다. 이것은 마술, 영상, 음악, 게임, 텍스트, 코드 등을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 품목을 고유하게 표현하는 블록체인 기반 기록이다. NFT에는 역사 및 출처에 대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코드를 첨부할 수가 있다. NFT는 다른 초창기 머리기사들은 투기와 돈의 초점이었다. 비풀이라는 이름은 알려진 디지털 아이티스트 마이크 윙클먼이 크리스티 경유에서 NFT를 6,900만 달러에 판매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눈을 둥그렇게 떴다.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에 72억 달러 상당의 NFT가 가장 큰 NFT 플랫폼인 오픈시에서 거래되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NFT가 인터넷 경제학을 근본으로 변화시키고 가치와 통제를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사용자, 개발자 및 소규모 회사로 재분배하는 새로운 물결의 웹3 서비스를 위한 핵심 요소라는 사실이다. 웹3 애플리케이션은 지금의 중앙 집중식 시스템으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빼앗고 있다. NFT 참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웹3 인재 시장인 브레인 트러스트는 딜로이트, NASA, 나이키, 포르쉐와 같은
피와 같은 고용주들과 협력한다. 그리고 업워크와 같은 잘 알려진 경쟁자들을 상대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음악업계도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악가들의 음반사의 불편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평행이 다가갈 기회를 제공했다. 아우디오스, 로열 및 사운드 YG와 같은 웹3 플랫폼은 레코드 회사가 중재하지 않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함으로써 음악가들의 수백만 달러를 벌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세계의 소셜 네트워크를 상대할 수 있는 웹3 기반 경쟁업체들도 나타날 것이다. 기존 업체와 달리 그들은 성장을 촉진하는 창작자들과 수익을 공유할 것이다. 새로운 인터넷이 번성하게 하라. 2022년에는 웹3 세계의 많은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빅테크 기업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제가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라는 점이다. 제 웹3가 암호화폐나 투기 그 이상이 가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책 입원자들이 의회에는 이미 있다. 2022년에는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많은 지도자가 책임 있는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기업가들이 차세대 인터넷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합리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합리적인 규제. 어려운 부분. 기후변화와 싸우려면 이제는 그저 약속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캐서린 브라릭 환경부문 편집자인데, 기후변화와 싸우려면 이제는 그저 약속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중요한 유엔 기후 정상회의가 끝나면 늘 기후 정책의 추진력이 한풀 꺾이곤 한다. 해당을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가 진행되면서 달성 불가능한 기대치를 설정하는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뚜렷이 보인다. 2010년이 그랬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COP15 정상회담이 열렸고 새로운 글로벌 기후 협약이 합의됐으나 실행은 끝없이 미뤄지기만 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2021년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의 여운을 누리고 있을 여유가 없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은 2022년 1월 3월에 걸쳐서 기후과학에 대한 주요 보고서 2건을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did not work. 사회 생태가 기후변화의 영향에 얼마나 취약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자세히 담고 있을 것이다. 두 보고서는 글래스고에 발표된 각국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정책 도입의 시급성을 일깨워줄 것이다. 첫 보고서는 이미 기후변화와 부국과 빈국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다룰 듯하다.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의 야심찬 목표에 맞춰서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의 기온이 상승하지 않도록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게 해줄 것이다. 두 번째 보고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을 만큼 빠르고 근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면 향후 인류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4천억에서 4,500억 톤을 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연간 배출량으로 따지면 약 10년치에 해당한다. 안타깝지만 글래스고에서 약속만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 보인다. 그 결과 2022년 각국 정부와 민간에서 탈탄소 가속화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실행은 국가와 기업이 특정 기간 내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넷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거나 하지 않는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노력을 가리키는 유행어가 될 것이다. 한 가지, 2021년 하반기에 시작된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라서 노인들이 겨울 동안에 추위에 떨지 모른다는 걱정이 지친 정치인들의 결단에 찬물을 부을까 우려된다. 중요한 장면은 이것입니다. 그린피아 동아시아의 정책 분석가 리수어가 말한다. 2022년 6월까지 새로운 목표를 달성 가능하기 위해는 새로운 정책 또는 조치가 나올 것인가?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넷제로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탈탄소를 향한 걸음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와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및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이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이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 산하 기관을 포함한 다른 기관들 역시 정보 공개에 대한 더욱 엄격한 규정을 고심하고 있다.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자발적인 탄소 시장이 확대된 만큼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터프드 대학교 브레처 국제법 외교학 대학원의 기후협상 베테랑 레이첼 카이트는 자산은 실제로 자산이며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는 않지만은 파리 협약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준비한 채찍도 기다리고 있다. 협약 당사자들은 글로벌 실적 조사 활동에 동의했으며 이에 따라서 국가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진전을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첫 번째 실적 조사를 위한 데이터 수집은 2022년에 시작한다. 이제 시행의 시간이 왔다. 옆으로 크는 아이들, 저체중 아동보다 비만 아동의 수가 많아질 것이다. 슬라비 찬코바 헬스케어 부문의 통신원이라 스페인에서는 6주, 우한에서는 76일 동안 외출이 금지되었다. 상황이 최악이었던 필리핀의 경우에 아이들이 1년 넘게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었다. 아이들이 겪은 봉쇄 정치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사례다. 그러나 이보다도 기간이 짧은 약한 봉쇄 조치도 아이들의 삶에 상처를 남겼으며 그 결과는 2022년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소아 비만은 코로나19로 인한 안타까운 현상 중의 하나다. 세계 곳곳에서 아이들이 오랜 시간 비디오에 노출된 채 집에 가만히 앉아서 지내면서 소위 많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소아 비만은 2017년 의학학술지 란셋에 발표된 글로벌 연구에서 당시 추세가 계속되면 2022년까지 5세에서 19세 비만 아동 청소년의 비율이 최초로 저체중 아동 청소년을 추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대 문제네요. 저체중, 비만이 확 올라가 버렸네요. 2000년부터 과체중 아동은 선진국에만 존재하고 빈곤 국가에서는 아동 영양 실조가 문제일 것이라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사실 세계 5세 미만 과체중 아동의 27%는 아프리카에, 48%는 아시아에 산다. 게다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과체중인 아동의 수가 신장 대비 체중이 너무 낮은 2에서 4배나 된다. 지난 10년간 과체중 아동의 비율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영양실조에 해당하는 이런 아동의 비율은 떨어지고 있다. 2020년 5세 미만의 아동의 5.7%가 과체중, 6.7%가 웨이스팅이었다. 사실은 비만 자체가 영양불량인데 말이야. 영양불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과체중은 잘 먹고 풍요해서 그렇다라고 잘못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굉장한 탐나 좋은 지역이네. 빈곤과 팬데믹. 팬데믹으로 급증했던 극빈층 수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 극빈층 국제부문통신원의 에번티카 칠코티. 2022년 나이로비에서 코로나19 봉쇄 조치 이후에 몇 달이나 집주인을 피해서 다니던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가 다시 영업을 시작해서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대학이 다시 문을 열고 배고픈 학생을 위해서 농산물을 사들이기 시작하여 잠비아 시골의 농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듯하다. 뉴델리가 봉쇄되면서 고향마을로 돌아갔던 사람도 이제는 도시로 돌아가 일자리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여러 국가가 봉쇄 조치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빈곤의 늪으로 떠밀렸다.
일자리가 씨가 말랐고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에서 밀집된 채 사는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막느라고 힘겨운 싸움을 했다. 봉쇄 조치가 풀리고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2022년이면 사람들은 삶을 다시 일구기 시작할 것이다. 세계은행과 IMF의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툴인 월드 데이터랩이 세계 빈곤 세계에 따르면 2020년 말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수는 7억 5천만 명으로 늘어났다. 2020년 말까지는 이 숫자가 팬데믹 이전 수준인 6억 8,500만 명 정도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느린 그림이 예상된다. IMF는 2022년 빈국보다 선진국에서 경기가 더 빠르게 회복되리라고 보고 있다. 지난 2년간 발생한 피해 중에서 일부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결식은 아동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놓쳐버린 건강검진은 장기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극심한 공황 시기에 염소나 냉장고를 팔아버린 사람이 다시 살 만큼 돈을 모으려면 몇 년은 걸릴 것이다. 염소나 냉장고 공황 시기에 염소나 냉장고는 버리는 냉장고도 많은데 뭐 그렇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자, 팬데믹은 전 세계 중간소득 국가에서 빈곤선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급변축으로 몰아냈다. 2020년에서 21년 경제학자들은 특히 일시적인 현상이기를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극빈 인구수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죠. 수많은 인도인이 고난의 처한 상황을 지적하며 빈곤의 재아시아화를 경고했다. 그러나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극빈층은 다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극빈 지역과 취약 국가로 집중될 것이다. 2030년이면 하루에 1.9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90% 이상은 취약 국가에 있을 것이다. 한편 안정적인 국가에서는 극빈이 종결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국가 내에서도 도시 빈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년 빈곤층 10명 중에 1명은 도시 지역에 살고 있을 것이다. 구직자가 많아지면 많은 사람이 청소나 길거리 음식 판매를 하게 되겠지만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저조하고 질병의 위협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자리는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2021년 10월까지 스페인이나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 4분의 3이 백신을 맞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에서는 완전히 접종이 끝난 인구가 백신 2022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개인 차원에서는 성별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불안정한 비율이 높아 코로나19 봉쇄로 큰 타격을 입었다.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에 따르면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 여성의 분실 소득은 최소 8천억 달러에 달한다. 학교를 중퇴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계획보다 일찍 결혼하거나 출산한 여성도 많다. 유엔 여성기구에 따르면 2030년에는 빈곤층 남성 100명당 여성이 121명일 것이다. 남성 빈곤 인수 100명당 118명인 2021년에 비해서 올라간 수치다. 여성이 더 빈곤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뭐라 유명한 상황은 아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 정부는 2020년 3월에서 21년 5월 사이에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등 3,300가지 이상의 사회보호 조치를 내놨다. 선진국에서는 국가 부채 상환을 유보하며 그런 노력을 보호하고 있다. 극도의 빈곤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상으로 1,000억 달러가 있으면 지구의 모든 사람이 하루에 1.9달러 이상으로 살 수가 있다. 원조와 개인 기부 금액은 그 2배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많다는 거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